24년 9월 5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대부분인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500만 원 선고 이후 경찰관의 안면을 직접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공무집행방해였습니다. 그러나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공정전과가 없고 사죄하기 위해 지구대를 3차례 방문한 점, 마지막으로 공탁까지 하여 구형 1년을 받았음에도 벌금 500만 원으로 최대 선처받았습니다. (2014년 9월 26일) 과거 음주 및 폭행전과 3차례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음주 및 폭행전과들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계좌이체하였고 계좌이체 서류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못하는 점과 78세의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기초수급자의 신세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했고, 재판부에서는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37억 회사자금 횡령 혐의 경찰 단계 무혐의 성공 이후 회사자금을 26회에 걸쳐 37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랑 공조로 대응을 했고 세무서류를 정리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들었고 차용증도 작성하는 등 개인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이체한 대상도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는 점 등을 주장했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바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칼로 특수상해하여 구속된 의뢰인 1심에서 석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경찰 조사 때부터 구속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시켜드렸고 다음날 처벌 불원서도 받았습니다. 이사를 하여 사건이 난 장소에서 이전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모의 탄원서 등이 효과가 되어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되었습니다. 24년 11월 19일 항소기간 놓친 의뢰인 대법원에 항고하여 파기환송 성공 언론 보도된 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은 변호사한테 최고 영예의 판결 중 하나입니다. 항소유서 놓친 의뢰인분 모두가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에 항고하여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항소기간 계산을 국민의 편의를 더욱 봐주는 쪽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변호사로서도 매우 보람있고 기쁜 결정입니다. (2014년 11월 29일) 1심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기적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유, 누범기간에 해당하여 1심에서 바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명하여 피해의 정도가 부풀려진 점, 2심에서 피해자 모두의 용서와 선처를 이끌어낸 점, 선고기일 마지막까지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2심 선고기일에 기적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년 11월 19일 유명 개인 방송 DJ 명예훼손 등 검찰 항소기각 시킨 이후 검찰이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2심에서 추가 사건이 병합되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시켰고 공탁도 하는 등 노력했고 형량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하여 검사의 항소를 즉각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5일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지만 상해 부분을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의 전치이주 진단서만 제출되어도 상해는 쉽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을 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한 사실은 맞지만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은 사실을 밝혔고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상해 사실은 없다고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상해 부부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년 12월 20일 전 애인으로부터 2억 사기 피해자 전부 승소드렸습니다. 전 애인으로부터 전 재산에 가까운 2억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입증 자료를 모아 유죄를 성공시켰고 상대방 구속까지 성공했습니다. 형량도 최대한 높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2억 전체 전부 승소 성공했습니다. (24년 10월 30일) 재판 도중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병합되었으나 불구속 가능했던 이유. 재판 도중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의뢰인 스스로도 감옥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1명과 합의를 성공시켰고 피해자 2명과도 합의는 되지 못했지만 공탁 절차를 진행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란 점을 주장하며 2심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노력하고 싶다는 주장이 많아져 결국 1심에서 불구속으로 2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년 1월 13일) 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사전 구속영장 및 실형 3년 6개월 선고한 이유. 가해자가 계속해서 형량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문도 엄청나게 제출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 측 의견서로 피해자의 고통을 설명을 했고 특히 선고기 일구 앞에 엄벌탄원서의 결정타로 실형 3년 6개월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25년 1월 21일 통장대여 누범, 벌금형 및 검찰 항소도 기각시킨 사례. 과거 통장대여로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같이 기소된 사람들 대부분은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양형 자료를 최대한 정리했고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과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주장했고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에서의 형량이 낮게 나온 판결문들을 수집하여 1심에서 기적적으로 벌금형으로 경미하게 끝났지만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 검찰 항소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25년 1월 14일 사장을 상대로 공갈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은 이유. 공갈죄는 액수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죄질이 좋지 못한 협박에 돈까지 뜯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고 피해자의 협조로 처벌 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 위치에 열악한 지위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고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단계와 달리 재판 단계에서는 자백으로 변경했다는 점. 결국 재판부에서 고심 끝에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었습니다. (25년 2월 5일)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 동시에 재판을 받았으나 최소 벌금형 성공 이후 과거 음주전과 3회, 폭행전과 1회 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인데 모욕죄까지 추가되어 실형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공탁을 진행했고 재범방지 계획을 세워서 재범방지 수립 대책을 제출했고 우발적으로 행동했으며 부모님을 혼자 모시는 사정 등을 배려받아 벌금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5년 3월 19일 전과 11회 및 공무집행방해 무범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은 이유.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한 참작할 수 있는 경위에 대해 자세히 변론을 했고
공탁을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혀주셨고 결국 기적적으로 집행유예 1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7일) 2억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기소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성공한 이유. 우리가 주장하는 진술과 일치되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게 추를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고 오히려 우리가 제3자에게 속았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결국 2억 원의 거금의 사기 혐의를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도록 무혐의 받아들였습니다. (2015년 3월 27일) 모욕죄 피해자 대리하여 고소진행 상대방의 죄인정 및 원하는 조건 합의 성공 사례. 모욕죄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완벽히 정리했고 다행히 고소장을 열람한 상대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모두 죄를 인정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이 합의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정했고 결국 상대방 죄인정과 합의를 성공시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2015년 4월 3일) 특경법 5억 이상 사기죄 항소심도 무죄받은 이유. 특경법은 5억 이상 피해 금액으로서 무죄받기가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회계자료 및 거래 내역의 신빙성도 높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자금의 유용 정황도 없었다는 점, 상당 부분 변제 의사 및 일부 변제 이행을 한 점, 투자성 거래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형사사건 외 민사상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신뢰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고 회사 재무 상태의 점진적 악화로 발생한 일에 불과하고 연구개발과 납품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재판부에서 모두 수용했습니다. 결국 징역 3년 위기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1일) 주거침입 피해자 대리하여 합의금 3천만 원 받은 성공 사례. 주거침입 피해로 이사까지 가게 되어 이사 비용 등 지출이 있었고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3천만 원의 배상 요구가 받아져 3천만 원의 합의가 성공했고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015년 4월 25일) 공무집행방해죄 3회째 실형 선고가 아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의 몸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의 피해 배상을 적극적으로 도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특수협박으로 1심 실형을 받고 변호사 선임 후 2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이후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에 성공하여 합의서 제출 후 반성하는 자료 및 재범 방지 양형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 1심 실형 6개월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21일) 동종전과 누범기간 중 보이스피싱으로 구형 5년을 징역 1년대로 선처받은 이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제보를 진술을 했습니다.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 수익금이 적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제보로 수사기관에 협조를 했고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했으며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경제적 형편과 가정환경 등이 좋지 못하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누범 기간으로 구형 5년을 받은 사건을 징역 1년대로 선처받았습니다. (2015년 5월 1일) 과거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개월 구형을 받은 후 집행유예 성공 사례. 피해 경찰관님을 위해서 공탁을 진행했고
공탁금을 수령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의 피해 경찰관임에 대한 피해 정도가 낮고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음과 동시에 사회봉사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1일 스토킹, 촬영물이용 협박, 공갈미수 3개 혐의를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은 이유. 처음부터 금전 갈취가 목적이 아닌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강조. 피해자의 이중적인 행동에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정. 공범의 가담으로 인해 범행이 확대되었으며 주도적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 사건 이후 피의자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의지와 피해자에 대한 유감을 표명. 결국 기소유예라는 엄청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2개 혐의로 고소받았지만 2개 모두 무혐의 받아들인 성공사례. 주거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쳐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연인관계로서 자주 서로 악례를 해왔던 점을 밝혔고, 주거침입 고소도 보복의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점. 주거침입 전날에도 애정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 한편 명예훼손의 경우 주관적인 견해는 명예훼손이 안 되는데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고 제3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이라는 것. 고소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고 사실확인서 작성자도 고소인과 친한 사람이 작성해준 점이라는 것. 상대방과의 녹음 자료를 들고 있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모두 무혐의로 100%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5년 5월 15일 친척에게 사기 피해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유죄 입증 및 실형 6개월 성공 사례. 처음에는 죄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고 가해자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2,500만 원도 변제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고소한 전체 금원을 피해 금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가해자 실형 6개월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상해 등 사건. 실형 구형 받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성공 사례. 의뢰인이 폭행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교사자가 범행 결의를 했다는 점을 주장을 했고 폭행 교사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21일간의 부상을 입어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피교사자는 실형 6개월로 법정 구속이 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부형받았으나 벌금 300만 원에 그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년 5월 30일 누범기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구형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끝낸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많을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경찰관의 피해가 적었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주장을 했고 당시 상황이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해명했습니다. 경찰관의 일정 부분 과잉 진압이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벌금형이라는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년 5월 23일 김해시 폭행죄 사건 재판까지 갔지만 형사처벌 면제 성공 이후 폭행죄는 단위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했으나 끈질긴 설득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의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되었고 공소기각으로 형사처벌이나 정거 기록이 없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부산 해운대 가라오케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등 실형 구형을 벌금형으로 받은 이유. 피해 경찰관들이 2명이나 있었고 2명에게 모두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의 경위와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실형을 구형받았으나 벌금 600만 원으로 최저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2025년 6월 5일 동래구 스토킹으로 구속되었지만 합의 없이 석방시켜드린 성공 사례.
스토킹으로 구속이 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에게도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점, 재범이사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사건 해결의 노력을 한 점을 주장하여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구형도 3년을 받았지만 선고기일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25년 6월 11일 부산 진구 직장 동료에게 2억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법정 구속 완료.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사람과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코인을 거래하면서 돈이 필요했고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기라는 점을 집중했고 사기죄 인정받고 초범임에도 실형 1년 6개월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2014년 11월 4일)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다고 입건이나 횡단보도 위가 아님을 입증하여 불송치 성공. 횡단보도 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이긴 했으나 횡단보도 위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고 관련 판례를 찾아서 횡단보도 아님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결국 횡단보도 위가 아님이 입증되어 불송치라는 최고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25년 1월 13일) 교통사고 사망사고임에도 벌금 500만 원만 받고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성공시켜드렸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고 벌금액도 500만 원으로 역대급으로 낮게 받았습니다. (25년 3월 21일) 12대 중과실 운전으로 전이 12주 중상해를 입혔으나 벌금형으로 끝낸 이유는 56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0년간 무사고 경력도 강조했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된 배상 내역 등도 정리했고 기타 많은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결국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25년 3월 25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 성공하여 벌금 300만 원 성공. 졸음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과실이 매우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나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모두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금과 벌금이 모두 지급이 되는 사건이라 의뢰인의 개인 돈 지출 없이 사건을 전부 해결해드렸습니다. 25년 4월 9일 한문철 TV에 방영된 술 먹고 누워있는 사람 역과하여 사망 교통사고 무죄 성공 사례. 사고 발생 지역은 중앙분리대 설치로 사람의 횡단을 예상하지 못한 점. 과연 몇 킬로로 중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야간에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 다시 사고 당시로 돌아가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1심 전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2015년 4월 22일 교통사고 사망사고임에도 선고기일도 없이 즉일 선고로 벌금 500으로 끝낼 수 있은 이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의 과실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과가 전혀 없는 일반 가정주부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선고기일 없이 직일 선고로 벌금 500만 원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교통사고로 보행자 사망시켜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 유족이 절대 합의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계속된 설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있었던 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검찰 구형 2년이었지만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 부산교통사고 변호사 찾아온 경주교통사고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 사례. 피해자가 전치 12주로 중상을 입고 합의도 결렬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주에서 부산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합의도 성공시켜드리고 최소 형량인 벌금형으로 마무리드렸습니다. 2025년 6월 17일 부산 사하구 교차로 보행자 교통사고 전치 12주 재판 없이 끝낸 성공 사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지만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성공하면 공소기각으로 재판 없이 끝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과도 없습니다. 2025년 6월 26일 강서구 전멸 등 도시 교통사고 전치 12주 전부 승소. 1심에서 검찰이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실형 구형을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하니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판결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24일 밀양시 횡단보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300만 원 성공 이후 피해자가 전치 12주로 많이 다쳐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긴 설득 끝에 합의에 성공했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결국 전치 12주의 큰 사건임에도 벌금 300만 원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부산 동구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나 공탁도 없이 법정 불구속된 이유 12대 중과실의 의뢰인의 자금 사정도 좋지 못하여 공탁금도 없었습니다. 유족의 거센 반발로 합의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1심에서 법정 불구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24년 10월 24일 음주운전, 위험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 조치 4건 모두 기소되어 구형 2년 6개월을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최악의 교통범죄들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 운전거리가 굉장히 짧았다는 점, 피해배상으로 공탁하여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년 12월 18일 음주로 실형 과거도 있는 음주 6회차 의뢰인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께 음주 절대 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음주 6회차는 절대 집행유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적극 변론했고 집행유예를 받는 대신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판결 받아들였습니다. 24년 9월 25일
음주 2회차 재범은 정식 재판을 받지만 약식 기소받은 이유. 최근 음주운전 형량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음주 2회차는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으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습니다. 그러나 숙취운전을 입증을 했고 참작 사유들을 적극 주장이 받아졌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 없이 가장 경미한 약식 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음주 단속대와 0.143%, 음주 수치가 나왔지만 무혐의 성공 이후 실제로 의뢰인은 운전을 끝낸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서 음주 수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가장 밀접한 하급심 판례를 찾아서 수사관에게 주장을 했고 결국 운전을 끝낸 후 음주량과 직전의 음주량을 비교하며 위드마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결과 음주운전 수치는 0.024%로 나타나 음주운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음주로 면허 취소, 무면허 운전 벌금 400만 원도 파기시킬 수 있었던 이유.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이미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벌금 400만 원을 법규정 상한을 넘어선 벌금 액수였습니다. 재판부의 벌금 400만 원은 법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이미 선처받은 1심 판결도 파기시켰습니다. 결국 벌금 300만 원으로 벌금액이 줄어들게 도와드렸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음주누범 기간, 음주사회 차인 의뢰인, 벌금형을 받은 이유. 음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음주누범의 음주사회차 의뢰인이셨지만 출소 후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은 죄를 받는 게 맞지만 남겨지는 피고인과 미성년 자녀에 중점을 두었고 피고인은 믿지 않지만 배우자의 선처 탄원서에 재판부의 서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음주사건 변론할 때 변호인으로서도 제대로 된 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남은 인생에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음주누범 기간 음주사회차 99% 실형 선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형으로 끝내드렸습니다. (2025년 2월 11일) 4년 전 음주운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이유. 음주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어 두 번째부터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차장 영업 마감 시간이었다는 점, 20m만 이동했다는 점, 운전 중 단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 주정들이 모두 받아져서 실형 1년 6개월 구형받았지만 마지막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6일) 음주 3회 차이자 집행유예 시 회사 해고 위기에서 약식 기소로 벌금형 받은 이유. 대리기사를 실제로 불렀다는 점을 입증을 하고 회사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 시 징계를 받는다는 점과 숙취운전으로 음주 수치가 매우 낮다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 벌금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 음주운전 방조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 그러나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이유.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동승자가 방조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동료가 있어야 하는가. 적극적인 동료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입증을 했고 운전자로부터 본인이 자발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유죄로 판단해서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2025년 4월 2일) 음주재범으로 1심에서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1년 만에 음주재범을 하여 1심에서 구속되어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2심에서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양형 자료들을 모았고 음주재발 방지 서약서를 심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구형 2년 6개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2년 받은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며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고 현재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21일) 서면 음주운전 2회차 실형위기에서 정식 재판도 없이 악식 기소로 성공한 이후 평소 대리운전을 습관화했다는 점을 주장을 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형의 효과적인 양형자료 리스트를 제공하여 결국 약식 명령이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5일) 사상구 과거 음주이후에서 음주운전, 도주운전, 사고후미조치 3개 혐의 집행유예 받은 이후 과거 음주 이후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내고 도망을 간 사건이었고 당연히 실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돼 처벌 불원서를 확보를 했고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고 끝까지 노력한 점이 반영이 되어 검찰 구형 실형 2년을 집행 후에 2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연제구 음주수치 0.2% 초과되었지만 최소벌 금형만 받은 이유 음주수치 0.2% 초과로 최소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검찰도 실형 2년 구형했지만 음주거리가 짧고 나이, 이륜차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벌금형이 되었습니다.
24년 10월 21일 군인 신분으로 카메라 촬영했으나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선처를 받아서 재판을 안 받은 사례. 처음에는 부모님이 실형 선고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수를 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어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였고,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사과의 말과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재판도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24년 9월 26일) 미성년자의 카메라 촬영죄 어른처럼 형사재판 기소되었으나 가정법원 송치로 변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성년자의 잘못된 성적 호기심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 전 조사서에 가정법원 재판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했으며 성인이 되기 전에 전과가 생기기보다는 교화를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결국 1심 판결에서 가정법원 성취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년 12월 8일) 허위고소 강제추행 거짓고소 입증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중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처음 고소랑 다른 내용의 진술로 진술 번복이 있는 점을 주목했고,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를 확보하여 조속히 경찰 단계 무혐의 받아냈습니다. 24년 11월 14일 성매매 알선 운영 실장이었지만 집행유예 받은 이유. 성매매 알선은 초범이라도 형량이 높습니다. 특히 사장님과 간부는 실형 선고가 높고 수사 중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 사장도 수사 중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실장이지만 수사 중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책만 실장이지 아르바이트급의 잡무를 감당했다는 점, 이미 해당 가게를 그만둔 지 시간이 오래된 점, 가족 부양 의무가 절실하다는 점을 변론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년 12월 12일) 소년범으로 소년원에 구속되었지만 2차 신문기일에 석방된 이유. 몰카 촬영으로 소년재판 1차 신문기일에 구속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선처 탄원서들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갱생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국 2차 신문기일에는 석방시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4년 11월 29일) 카메라 촬영죄 취업 제한 명령 면제 및 벌금형으로 성공 이후 카메라 촬영죄 형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도 실형을 구형받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 강하게 처벌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거나 의도된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고, 촬영물 자체도 성적 수치심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점,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결국 카메라 촬영죄에서 가장 경미한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4년 10월 23일 중간간으로 실형 선고지만 불구속을 받은 이유는 중간간으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혹시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무죄 주장이 받아지지 않더라도 무죄 주장은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중간간의 행위의 정도 등을 주장했고, 결국 불가피하게 유죄를 받았지만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성공하여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유죄 선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불구속이 되면 장점이 많습니다. 무죄도 좋지만 차선으로 법정 구속을 면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카메라 촬영죄 1심에서 적용할 수 없는 상습범 적용에 2심에서 파기시킨 사례. 상습범 규정이 없으면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1심에서 상습범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정하는 큰 오류를 범했고 항소하에 해당 부분을 지적을 하였고 상습범 규정이 우리 의뢰인의 행위가 있은 후에 신설된 조항이고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1심 판결을 파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도 실수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결국 1심의 형량을 자연스레 낮추어 형량 감축에 성공했습니다. 24년 11월 27일 영리 목적 카메라 촬영죄 등으로 구형 10년에서 3년만 받은 이유는 피해자가 2명이고 수사 중에도 동일한 행위를 계속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1명께서 계속해서 엄벌 탄원서를 접수하는 등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영리 목적 카메라죄 자체가 최저 형량이 3년으로 매우 중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1명과 선고기일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고 피해자 1명에게 처벌 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실형 10년을 구형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실신했습니다. 10년 구형이면 실무상 최소 5에서 6년의 선고가 되는 것이 관례지만 결국 징역 3년이라는 최소한의 형량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행위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서 형량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구형을 10년 이상 받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선처의 기회가 있습니다. 피해자분에게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24년 8월 14일 카메라 촬영과 폭행죄가 동시에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카메라 촬영죄가 발각되어 폭행까지 하여 사안이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하게 된 경위나 정도를 적극 주장하여 폭행의 정도를 낮추었고 초범이라는 점과 스마트폰을 이미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적극 변론하고 폭행을 제외한 카메라 촬영죄는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실형위기였지만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24년 12월 30일)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기. 힘들어졌지만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빌어 용서를 받고 피해 배상도 해주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분의 처벌 불원서를 받고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점점 기소유예가 없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년 1월 31일) 강제추행 합의 결렬 되었지만 약식 기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검찰 단계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배상해지를 적극 표명하였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한 번 더 조정을 신청하는 등 합의나 배상해지를 적극 표명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지만 배상해지를 좋게 보아 약식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25년 1월 8일) 특이에 나온 대기업 방문기사 주거침입 피해자들이 실형 선고. TV에도 나온 대기업 가전제품 설치기사가 고객 정보로 주거침입 등을 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주거침입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주거침입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등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입증을 성공시켰고 가해자는 반성문을 10번 이상 제출할 정도로 선처를 계속해서 빌었지만 반성문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엄벌 탄원서를 정리했고 선고기일이 잡힌 후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엄벌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유죄와 동시에 실형 선고가 될 수 있었고 교도소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25년 1월 15일) 광안리의 수욕장 몰카 전원 합의 성공으로 교육 조건도 없이 기소유예 받은 이유. 광안리의 수욕장, 해운대의 수욕장 등 몰카 범죄 모두 저희 회사에서 처리했습니다.
해수욕장 비키니 등 몰래 촬영을 하신 이유로 고소되었지만 피해자 2명과 합의금 300만 원씩 성사시켜드렸고 촬영글 자체의 성적 수위도 높지 않다는 점. 결국 기소유예 받아들였습니다. 교육조건부도 없는 기소유예로서 큰 업적입니다. 2025년 1월 15일 부부 모임에서 유사강간 피해자 대리하여 상대 배우자 구속시키고 실형 2년 받은 이유. 부부 모임으로 여행을 가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잠들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성행위를 시도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은 합의하에 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부부 모임에서 성행위를 동의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자녀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해 발생 즉시 소리를 치며 피해를 호소했다는 점 등 고소인의 고소에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고 오히려 가해자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증인신문을 성공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구속까지 받아들였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장행강제추행 억울하게 기소되었지만 무죄 판결 성공 이후 성범죄가 기소가 되는 경우 무죄율이 1%에서 3%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범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딱딱한 게 닿았다고 진술했으면서도 재판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손으로 만졌다는 등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적극 지적했고 결국 2025년이 시작되자마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4일) 카메라 촬영죄 피해자 3명 임에도 재판 없이 약식 명령을 받은 이유. 피해자 3인 전원과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유사 판례 중 무죄 판결을 첨부하여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에 청구되지 않고 약식 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술은 먹고 강제추행. 입건되었지만 벌금도 없이 기소유예 받은 이유.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보통 정식 재판을 받게 되거나 아무리 못해도 벌금형 이상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고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개진하여 선처를 요구했고 결국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도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노출이 큰 카메라 촬영죄로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았지만 집행유예 받은 이유. 노출이 큰 성행위를 직접 몰래 촬영하여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여 구속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고 저희에 유리한 다른 사정들을 주장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2년을 받는 것에 그쳤습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영향이 컸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카메라 촬영죄 피해자 대리하여 상대방을 3개월 구속시킨 사례. 재판 도중 상대방이 보복 협박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보복 협박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을 했고 상대방이 초범임에도 재판 도중에 구속되었고 3개월간 구속 수감되는 결과를 얻어들였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카메라 촬영 피해자의 전 애인의 자택 기습 압수와 영상물 삭제 모두 성공 사례. 의뢰인께서 전 애인의 폰을 기습적으로 압수하고 폰에 있는 영상물을 삭제하는 게 목표라 했습니다. 영상물 자체는 동의를 하고 접법한 것이라 압수영장 실시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해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고 결국 폰을 기습적으로 압수하여 안에 있던 영상물을 모두 삭제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25년 3월 13일 강제추행 1심 판결이 너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 사례. 우리는 오히려 1심의 판결이 과하다고 주장을 했고 검찰의 항소 유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5년 3월 19일 만취상태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불가피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이유는 피해자님이 용서와 합의가 없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 결국 피해자님이 선처와 용서를 해주셨고 한편 우리의 진심 어린 만성의 마음을 전달하여 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년 3월 19일 카메라 촬영 4회차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33회에 걸친 심리상담 등의 노력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서들을 확보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25년 3월 20일 무고로 강간 및 강간미수 허위고소 받았으나 경찰 단계 무혐의 성공한 이유는 명백한 허위고소로 4차례 고소를 받으면서 아슬아슬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고소인은 진실, 피의자가 거짓이 나오는 조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신빙성을 깨고 고소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 알리바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까지 찾아서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적극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설득했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강간 및 강간미수가 무혐의 되어 조속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25년 4월 9일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지만 처벌도 안 받게 도와드린 성공 사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시켰고 성범죄에 필요한 양형 자료를 적극 주장하여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들였습니다. 25년 4월 9일 미성년자 성매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미성년자 성매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에도 억울하게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과 만남 과정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주장들을 했고 고소인은 법정에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미성년자 부부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년 4월 22일 통매음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입증되어 무혐의 받은 이유. 통매음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카톡 전송이 실수로 이루어진 경우 등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상대방도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어려웠던 경우 불송치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4월 10일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던 이유. 1심에서 실형으로 교도소 생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심에서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았고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회사 퇴사 자료 등의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였고 결국 1심 실형 선고를 2심 집행유예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25년 4월 25일 카메라 촬영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를 위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성공시킨 사례. 가해자가 1심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가해자가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했고 추가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할 때마다 또 공탁을 할 때마다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공탁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25년 4월 21일 성매수 조건 선입금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
대리하여 범인 체포 후 검찰 송치 성공 사례. 성매수 유인 사기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어려움을 이용합니다. 미리 선금을 받고 이후 환불을 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총 1,11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범인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포 통장 주인을 찾아내어 범인 체포 및 검찰의 송치까지 성공시켰습니다. 2025년 4월 23일 강제추행으로 1심. 실형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한 이유.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어 감옥 가는 것을 막는 게 목표였습니다. 2심에서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방향으로 진행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강제추행의 정도가 적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강조하여 결국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2025년 4월 30일) 동종전과 누범기간에 촬영무리용 협박죄로 구형 8년을 3년 선고로 일부 성공한 이후 징역 실형 5년 이상이 예상되는 사건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 연인관계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처음부터 죄를 자백했다는 점, 범행 이후에 참작할 모습이 있다는 점, 결국 검찰 구형 8년을 징역 3년의 선고만 받았고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성매매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재판 면제시킨 이유. 성매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과 기록만 남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검찰 측의 의견서를 제출을 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가장 경미한 수강명령 40시간만 받아들였습니다. (2025년 5월 1일) 강제추행 17차례 정식 재판 없이 약식 기소 벌금 300만 원인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얻어내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등을 확보했고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처벌이 되는 경우 직원들의 생계에 영향이 생긴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 기소로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2일 통매음 사건 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 성공 사례. 통매음은 성범죄로서 전과 기록은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을 했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했고 처벌 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여 결국 기소유예로 전과 기록도 없고 재판을 받는 번거로움도 없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16일 과거 강제추행 전과로 또 강제추행 실형 구형 받았으나 집행유예 받은 이유.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입증했고 피해자의 용서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합의에 이어 추가로 공탁까지 진행하여 결국 실형 구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공업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하여 민사소송 3천만 원 승소 사례. 20년 전에 있었던 강제추행일이라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통하여 유죄 입증과 상대방 구속에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민사소송 역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소멸시효 결과를 주장했고 판사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규정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3천만 원 민사소송까지 승소하고 전액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6일 해운대 요트 경기장 음란물건 상영전 무혐의 성공 사례. 사진첩을 보여주려다가 실수로 야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스마트폰 등도 압수당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고 이른에게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음란물건 상영죄에서 필요한 상영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 5월 28일 해운대 준유사강간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 8천만 원 성공 사례. 가해자는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어 유죄 입증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했다는 점을 직장 상사와의 카카오톡, 친언니 진술서 확보했고 CCTV 화질이 좋지 못했지만 유리한 CCTV들을 발췌하여 활용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배상을 하겠다고 했고 8천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합의를 했어도 가해자는 성범죄 유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4일 부산 서구 성매매, 알선, 성매매 광고, 추징금 영원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드린 사례. 성매매 알선은 실형구형을 받고 추징금도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정식 마사지 자격증을 가지고 처음에는 합법적이었다는 점과 수익금이 추징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고 범행 발각 이후의 폐업과 재범 우려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검찰 구형 실형 2년을 받았지만 2년의 집행유예와 추징금도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부산 진구 준강간, 강간미수 등으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해드린 사례. 1심 실형 선고를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폭행의 정도 등이 나오고 사건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성공하여 결국 집행유예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유예도 최소한의 기간만 받았습니다. 2015년 7월 17일 양산 준강간, 준강제 추행, 실형 선고 받았으나 2심 집행유예 성공 이후 준강간 등의 범행의 수준과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확보했다는 점, 신체 기증희망 등록 등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다짐 등을 변론하였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퇴사 자료를 제출하여 2차 가해 방지하여 결국 1심 실형 선고가 되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9일 부산 북구 준강제 추행, 준유사강간으로 실형 후 집행유예 석방된 이후 1심에서 타회사 변호사가 진행하여 2년 6개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심에서 변호사를 교체하고 싶다고 하며 변호사를 변경하셨고 2심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유사사안에 집행유예된 판례들을 검토했고 피해자 배우자가 합의는 절대 없다고 하였으나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공탁을 한 점과 피고인에게 자녀들이 있다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적극 환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27일 해운대 몰카범죄, 실형을 막아달랬지만 약식 기소 벌금형에 그친 사례. 실형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정할 수 있었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최종 조율될 수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이고 유포 사실은 없고 영리 목적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단기간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하여 재판도 받지 않고 약식 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7일 동네 경찰서에서 동전 노래방 강제추행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단계 무혐의 성공.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서 CCTV 확보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코인 노래방 및 방문한 가게들의 CCTV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결국 증거와 고소인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